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2년형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최근에 국내에 출시된 2022년형은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안팎 디자인과 편의 장비 그리고 주행까지 여러가지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쉐보레도 전기차 라인업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데, 특히 볼트 EV는 EUV와 함께 전기차 판매의 볼륨을 높여줄 모델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볼트 EV는 저번 연식 변경 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주행 거리도 늘어난 바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 거리는 414km고요. 배터리 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을 했습니다. 볼트 EV는 국내에 한 가지 트림으로만 판매가 되고요. 가격은 4,130만원입니다. 볼트 EV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외장 디자인을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디테일을 바꾸면서 기존보다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처럼 전면은 대부분이 좀 막혀 있습니다. 보통 전기차 보면은 앞부분을 막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볼트 EV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앞쪽의 그 이미지가 좀 더 날카롭게 변한 것 같아요. 참고로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의 LED가 적용이 됐고요. 앞쪽에는 시퀀셜 타입의 방향 지시등도 적용이 됐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방향 지시등도 LED죠. 참고로 사이드 미러는 전동 접이식이긴 한데 도어를 잠글 때 같이 연동해서 접히진 않습니다. 볼트 EV는 기본적으로 소형 5도어 해치백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인 해치백보다 좀 키가 커요. 그래서 크로스오버로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이즈의 해치백과 비교하면 키가 좀 큰 편이고요. 따라서 머리 공간도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리어는 앞쪽에 비해서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이고요.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좀 더 날렵해졌어요. 그리고 기존처럼 차명의 레터링은 테일램프에 가깝게 좀 위에 붙었는데, 이 차만 놓고 보면 딱히 이상하진 않은데, 볼트 EUV와 같이 놓고 보면 약간 좀 위치가 높은 또는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팬더의 측면에도 차명 레터링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없어졌어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에너지 세이버 AS, 사이즈는 215에 50R17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요 10cm 한 가지고요. 실내 디자인은 외장보다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큰 틀은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운전자가 주로 보는 모니터라든가 센터패시아, 기어 셀렉터 등의 디자인이 크게 바뀌었죠. 그리고 차에 타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개방감이 크다는 건데, 이 차가 전체적으로 차 사이즈 대비해서 유리의 면적이 넓어요. 예를 들어서 앞유리 같은 경우도 차 사이즈 대비해서 면적이 큰 편이고, 흔히 말하는 캡포워드 디자인처럼 앞쪽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폭은 소형차 클래스에 맞게 좀 좁지만 앞쪽은 좀 더 뻗어 있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옆유리의 면적도 넓은 건데, 이 차가 벨트 라인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시트 포지션이 좀 더 낮게 내려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차들에 비하면은 도어 트림의 높이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옆유리의 면적도 크고요. 저 쪽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있었던 건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저기도 좀 면적이 큰 편이죠. 그래서 이 차가 좁은 곳에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좀 더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이 내장재도 꽤 좋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 대시보드 적용된 우레탄을 만져보면 좀 푹신푹신합니다. 보통은 이 정도 급이라면은,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단가가 높아갖고 좀 딱딱한 소재 또는 우레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차는 대시보드 쪽에 만져보면 이게 좀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장재는 괜찮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운전자가 주로 보는 공조장치나 모니터 주변, 센터페시아 쪽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인 편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상단은 물론 좌우의 송풍구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모니터는 10.25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메리평입니다. 메리평인데 좀 위치는 높은 편이고요.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모니터가 보닛 쪽으로 약간 좀 누워 있어요. 기존과 사이즈는 같은데 화소가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참고로 물리 버튼은 딱 3개 최소화했고요. 나머지 전부 터치로 하는데, 요 다이얼 밑에 거 이걸로 누르면은 이걸로 이동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도 있죠. 터치도 되지만. 참고로 다른 쉐보레 차들처럼 요런 터치의 반응은 좀 빠른 편이고요. 이 차는 전기차에서 요 에너지를 누르면은 이렇게 트리 컴퓨터와 또는 충전과 관련된 메뉴로 한 번에 이동을 합니다. 지금이 에너지 탭이고요. 여기서 에너지 흐름 또는 상세, 영향, 기록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 옵션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전류 제한이라든가 목표 충전 레벨, 충전 시간 표시 등의 메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예약 충전 모드에서도 켜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출발 시간이라든가 임시 충전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크게 시스템과 앱 차량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쉐보레 차들, 그러니까 뭐 바로 전에 시승했던 트래버스와 대략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좀 미국 차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모니터 내의 폰트 크기가 대체로 좀 큼직큼직합니다. 참고로 이 차도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되고요. 여기서 카메라를 누르면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크게 4가지의 탭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 이렇게 2가지 모드가 있고요.
이렇게 바꿔서 앵글을 달려서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어라운드 뷰의 그런 느낌은 아닌데 뭐 거의 어라운드 뷰와 준하는 좀 그런, 그리고 이거는 좌우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바로 공조양치로 들어가고요. 요 공조양치 같은 경우가 딱 그 미국 차들의 특징 같아요. 이게 쉐보레뿐만 아니라 포드 차에도 거의 이렇게 비슷한 폰트 그래픽이 보이는데, 어쨌든 공조양치 패널이 밑에 따로 있지만 이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양치 패널이 있는데 여기도 디자인이 풀 체인지가 됐죠. 기존에는 이렇게 다이얼로 온도를 조절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바뀌었고요. 여기도 하이그로시가 많이 적용되어 있긴 한데 뭔가 여기에 적용된 조명들이 되게 밝아갖고 눈에 좀 잘 들어오네요. 참고로 이 차도 운전대 열선과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통풍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좀 안쪽으로 깊게 들어간 방식이고요. 그 좌우의 폭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포츠 모드고 ESC 온오프 차로 이탈 방지 버튼입니다. 흔히 센터 패시아로 불리는 이 부분의 디자인도 풀 체인지가 됐는데, 일단 기어 셀렉터가 기존의 레오 방식에서 이렇게 버튼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위치도 크게 달라요. 사실 기존의 그 레오 방식이 편하긴 한데 또는 익숙하기도 한데 좀 뒤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버튼은 상당히 앞쪽으로 좀 전진 배치가 됐고요. 인터페이스는 P만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고요. R이라든가 D는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원페달 드라이브 버튼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건 딱 키 놓을 그 정도의 공간이죠. 참고로 이 차의 센터 패시아는 플로팅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센터 패시아가 허공에 붕 떠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센터 패시아 아래쪽에 이렇게 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운전석과 좀 거리는 멀지만 용량 자체는 꽤 넉넉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따로 이렇게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 커버는 보통 암레스트를 겸하는데 이 차는 이제 따로 각도 조절이 된다거나 슬라이딩이 되진 않고요. 이 커버를 열면은 요 안쪽의 수납 공간은 좀 좁지만 좀 깊어요. 운전대는 차 사이즈에 맞게 아담한 크기고요. 하단이 깎인 D컷 스타일인데 본격적인 그 스포츠 디자인의 D컷만큼 하단이 이렇게 깎인 건 아니고요. 림에 적용된 가죽은 의외로 좀 푹신합니다. 그 대시보드의 우레탄처럼. 그래서 만지면은 좀 그립이 쫀득하고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이 림의 두께는 조금 얇은 편이고요. 참고로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돼 있는데 이거는 회생제동 조절이고요. 그 아래쪽에 작은 버튼이 양쪽에 2개씩 있거든요. 이거는 라디오와 볼륨 조절입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인데 다른 디지털 계기판들과 달리 직사각형에 가깝죠. 그래서 비율이 조금 다른 계기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해상도는 좋은 편이고 여기에 표시되는 폰트라든가 그래픽, 색상 등은 다 예쁩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안에 일목요연하게 운전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측 상단에는 파워, 그러니까 가속 페달 밟으면 그 정도에 따라서 그 게이지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숫자가 있잖아요. 저거는 출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리제는 회전제동 레벨, 그러니까 회전제동 브레이크를 밟거나 패들 시프트로 회전제동을 하면은 저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배터리 레벨과 주행 가는 거리가 표시가 되는데 배터리 레벨이 그 퍼센테이지로 나오진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트릭 컴퓨터고, 이 밑에 오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전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기판 디자인인데 모던과 고급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고급이고요. 모던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죠. 시트도 착자감이 개선이 됐어요. 기존의 볼트 같은 경우에는 차 크기를 감안해도 시트가 되게 타이트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좌우가 되게 좁았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시트의 좌우의 폭이 좀 더 넉넉해져서 예전보다는 착자감이 좀 더 개선이 됐습니다. 차급 대비해서 시트의 가죽도 괜찮은 편이고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탄탄합니다. 근데 시트 좌판의 길이가 좀 많이 짧아요. 보통 차들의 2열 시트 정도로 좌판 길이가 좀 짧아서 다리가 긴 분이라면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리는 운전석만 상하형 모드 원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 도어 포켓의 크기는 용량이 괜찮은 편입니다. 볼트의 장점 중 하나가 2열의 거주성인데 차 사이즈 대비하면은 2열의 거주성이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서 사이에 주먹이 거의 2개가 좀 꽉 끼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 크기 대비해서는 2열의 거주성 또는 레그룸이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
1열보다 2열 시트 좌판이 좀 짧잖아요. 근데 이 차는 1열과 2열 시트의 좌판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에 등받이 각도는 꽤 서 있는 편이고요. 이 차 밖에서 보면은 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헤드룸은 또 넉넉해요.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신발을 놓으면은 이 아래쪽의 공간은 좀 제한적입니다. 약간 좀 꽉 끼죠. 그리고 보통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는 바닥을 좀 평평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불룩하게 올라온 부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좌우의 공간을 좀 더 넉넉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이 차는 이 운전석 시트 뒤에는 포켓이 없고요. 이 동반자석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되고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405리터고요. 그러니까 대략 C 세그먼트 해치백과 비슷한 그런 트렁크 용량입니다. 참고로 이 차도 러기지 스크린이 있는데 이게 보통의 러기지 스크린과 달리 이게 약간 좀 천 재질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이렇게 줄로 처리했죠. 참고로 볼트 정도 사이즈의 차는 이게 짧아갖고 트렁크 쪽에서도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열 시트 접으면 좀 턱이 생기긴 하는데 확실히 해치백 스타일이 세단보다 이 트렁크 용량 또는 짐 공간을 더 넓게 쓸 수가 있죠. 참고로 이 트렁크 커버를 드러내면은 이 아래쪽에도 꽤 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 짐 공간을 더 넓게 쓸 수가 있죠. 예, 대부분의 전기차는 전원을 켜는 거는 내연기관과 동일하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지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전원이 켜지면은 이 하단에 레디라고 뜨고요. 전기차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렇게 정차 중에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장풍 소리가 아주 가늘게 있긴 하지만 거의 소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조용하다 보니까 히터를 1단만 틀어도 소리가 좀 있죠. 근데 이 정차 중에, 그러니까 전기차들이 대부분 그 급에 상관없이 정차 중의 소리는 정수성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행 중에 소리가 나는 거는 다른 전기차와 동일한데 소리는, 사운드는 조금 다릅니다. 파워트레인은 204마력의 전기 모터고요. 그러니까 요 볼트 EV 사이즈에는 충분한 힘이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가속력이 좀 시원시원하게 나갑니다. 볼트가 다른 전기차와 다른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서행 중에, 그러니까 엔진으로 치면은 회전수가 이렇게 쓱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전기차 달리 보통은 전기 모터 음이 있으면 고주파음이 나는데 이 차는 고주파음이 약간 좀 굵은 음색이고 특히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내연기관, 이렇게 엔진이 돌아가는 것 같이 좀 그런 음색이에요. 볼륨은 작지만. 참고로 전기 모터의 출력은 기존과 같은데 뭔가 주행 질감 자체가 좀 더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회생제동이 좀 더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그런 자연스러운 주행 질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원페달 드라이브를 켜지 않으면은 가속 페달을 오프했을 때 이렇게 요즘에 보통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타력 주행 모드가 되게 활성화돼서 평지라면은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런 모드가 기본으로 설정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게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시승을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이렇게 가속 페달 온오프 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주행 질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원페달 드라이브를 켜면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가 딱 놨을 때 이렇게 주춤하고 브레이크가 확 하고 걸리죠. 참고로 이렇게 원페달 드라이브에서 이쪽 페달 시프트를 당기면은 이 회생 제동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원페달 드라이브만으로도 완전히 멈출 수가 있는데 이제 주행 중에 또는 충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페달 드라이브 켜고 이 회생 제동까지 사용을 하면은 충전이 좀 더 빨리 되는 거죠, 주행 중에. 반면에 이렇게 일반 모드에서도 이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은, 그러니까 요게 거의 원페달 드라이브 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페달을 이렇게 길게 당기고 있으면은. 참고로 하체는 조금 단단한 편이고요. 약간 좀 통통 튀는 그런 느낌?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차는 좀 좁은데 위로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우뚱거릴 것 같은데 코너에서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차급이 낮을수록 방음이 좀 부족하게 마련인데 이 차 역시도 전체적인 방음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참고로 오늘이 좀 바람이 부는 날이긴 합니다. 좀 강하게 부는 날인데 이렇게 한 60, 70 정도의 속도에서도 타이어 소음보다는 앞창에서 부딪히는 소음이, 풍절음이 가장 크고요. 생각보다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아요. 아까 실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운전할 때 시야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유리가 커요. 앞유리도 크고 이쪽 유리 또 심지어 쪽창도 크죠. 그리고 이게 요 라인 있잖아요. 이 도어 트림 라인, 이게 다른 차들, 일반적인 차들에 비하면은 좀 많이 낮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봐요. SUV든 세단이든 딱 차에 타면은 요 도어 트림 요 라인은 보통 이거보다는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많이 낮아갖고, 그래서 이게 낮은 건지 또는 시트 포지션이 높은 건지 약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차들에 비하면은 이 라인이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고요. 그리고 약간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방향 지시등 레버 있잖아요. 이게 운전대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조작을 할 때 혹시 이거 제가 하이빔을 켜놨나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마세라티와 비슷합니다. 마세라티도 운전대와 방향지등 레버가 좀 거리가 멀어서 손 짧은 사람은 이게 약간 좀 잘 안 닿는데, 이것도 약간 좀 거리가 먼 편이에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정도 차급의 200마력의 전기 모터면은 동력 성능이 충분하죠.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특히 이제 초창기의 전기차는 밟으면은 막 휠스핀 바박 일으키면서 나갔잖아요. 그런 차들은 이제 거의 없고, 점점 내연기관과 비슷한 질감으로 다 세팅을 하는데, 이 차 역시도 그래요. 그래서 초반에 밟으면은 순발력이 빠르긴 한데, 초창기의 전기차들처럼 막 휠스핀 일으키면서 이렇게 아주 빠르게 나가는 그런 특성은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보통 전기차들은 초반에 되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가면은 힘이 확 빠지고 그러는데, 또 그런 면은 별로 없죠. 이 차가 최고 속도가 155에서 제한이 되는데, 나가는 거 보면은 그 이상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도 킥다운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하고 치고 나가는 맛은 약간 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후반에 가서 소위 말해서 이제 후속발이 좀 딸린다, 그런 느낌은 좀 예전에 비하면 덜하죠. 그리고 전기차답게 킥다운 하면은 응답성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쉐보레 같은 차들은 내연기관은 대체로, 제가 변속기가 약간 좀 약점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전기차로 오니까 그런 약점이 없어지네요. 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모드로 주행을 하면은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한 질감이고요. 보통 전기차들 얘기할 때 좀 이질감 있다, 승차감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회생제동 가속 페달 오프했을 때 그게 강하게 걸려서 이제 익숙해 해제되잖아요. 그런 거를 걱정을 이제 거의 안 해도 되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원페달 주행, 그러니까 회생제동 레벨을 높이면은 이게 오른발을 좀 조절해야 되는 필요가 있죠. 왜냐면은 이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차를 운전하듯이 발 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보다 속도가 이렇게 많이 줄어요. 그래서 좀 멀미도 날 수가 있고, 하지만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딱 완전히 안 떼고 천천히 떼면은 딱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감속량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좀 가다서다가 잦은 정체 구간에서는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고 있으면은 이 감속량이 더 커집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노말과 스포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스포츠 버튼 누르면은 이거는 내연기관과 동일합니다. 초반에 응답성이 더 빨라지고, 사실 전기차는 그 모터의 특성 때문에 응답성이 원래 빠른데, 스포츠 모드를 키면은 응답성이 더 빨라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밟았을 때 윙 하고 소리가 나는 거는 보통 통상적인 그런 전기 모터의 고주파음이 아니라 진짜 뭔가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조그만한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런 소리까지 좀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미국 차들의 특성인데, 앞뒤나 이런 측면 유리의 개방감 또는 시야는 좋은데, 사이드미러가 이쪽이 거의 평면이다 보니까 다른 차들에 비하면 사각지대가 커요. 특히 이 차는 사각지대가 좀 크기도 한데, 뭔가 일반적인 그 사이드미러에 비해서 여기에 비추는 그 차 있잖아요. 그게 약간 좀 다르게 보여서,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제가 오늘 타고 온 CR-V 하이브리드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브랜드의 차를 타셨던 분이라면은 요거는 좀 이렇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도 ACC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제 가속과는 달리 가감속할 때 작동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속도가 줄었다가 거리가 멀어지면은 재가속을 하잖아요. 그 재가속할 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런 편이죠. 방금 같은 경우는 속도가 줄었다가 다시 재가속 하잖아요. 재가속할 때 느낌이 약간 그 변속기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이번에 볼트 EV를 오랜만에 시승을 해봤습니다. 볼트 EV는 부분 변경이 되면서 상품성이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기존의 볼트도 직수입한 쉐보레 차들에 비하면은 상품성이 좀 더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차이가 있냐면은 그쪽에서 기획이 돼서 개발된 차와 국내에서 개발을 좀 주도한 차는 최소한 국내 소비자의 취향 또는 그 좀 정서에 맞는 그런 좀 상품성이 더 좋아요. 이 볼트 부분 변경 역시 마찬가지고요. 초기 모델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로 다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팎 디자인, 특히 실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탔던 트래버스 실내와 비교해 보시면은 이쪽이 훨씬 좋죠. 차급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딱 실내 보면은 확실히 최근에 나온 신차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세련미가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대부분 다 좀 납득할 만하죠. 그리고 주행 성능 면에서도 이게 주행 거리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 주행 질감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더 경쟁력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좀 이렇게 시원하게 잘 나가요. 시원하게. 보통 전기차들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 속도에서 더 밟으면은 속도가 잘 안 붙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차는 초반에 순발력은 조금 덜한 대신에 후반에 가도 별로 이렇게 처지는 거 없이 속도가 좀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력 성능 또는 질감 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이런 아스팔트 기준으로 하면은 또 생각보다는 타이어 소음이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주행에서의 단점으로는 이렇게 속도 붙은 상태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직진성이 떨어져요. 이게 소위 말해서 약간 좀 노면을 탄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킥다운 하면은 약간 이렇게 좀 직진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 차가 똑바로 달릴 때 운전대가 약간 좀 틀어져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볼트 EV는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2열의 거주성이 차 사이즈 대비해서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열 위주로 타고 다니신다 또는 도심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꽤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볼트 EV가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죠. 이 차가 가격이 4,100만원 정도인데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 보통 한 3,000대 초반? 그래서 이런 가격 경쟁력도 꽤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속 전기차 제외하고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가 이 볼트 EV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써 쉐보레 볼트 EV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